작년에 사억대였던 방 2칸짜리가 8억이 이번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2달 정도 걸리긴 한데요. 현장은 너무 뜨겁습니다. 1.5룸조차도 방을 보러 가는 중간에 계속 계약이 돼요. 그냥 강제 매수하거나 비아파트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아니면 경기도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작은 금액이 있더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26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7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쓴 나무조아입니다. 저는 매우 늦은 나이죠. 47. 그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요. 1000번 이상의 임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한 결과 자산이 꽤 늘었습니다. 사글세 전도하던 10대 소녀가 집에 대한 소망으로 50이 넘어서까지 꿈을 이룬 전 과정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임장 다니시면서 또 수강생들도 만나시면서 좀 체감하시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야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도 사도 돼요? 이 질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은 없지, 정부 정책은 계속 들어오지, 그 다음에 금리는 방향성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은 사야겠는데 사야 되나? 그러다가 정책이 나오면 사야 되나? 그러다 금리 올라가면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가진 수강생들이 대부분이 무주택자시고 10억 언저리 정도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은 불편한, 세입자도 불편하고 갈아타기도 불편하고 무주택자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너무 뜨겁습니다. 1.5룸조차도 방을 보러 가는 중간에 계속 계약이 돼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한 2-3달 하다가 집을 샀습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매물이 한 몇 달 사이에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매수 문의는 오히려 더 많아서 현장이 되게 감당하기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월세에도 좀 씨가 많이 말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좀 현장에서 보시는 전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전월세의 문제는요,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걸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일단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너무 품귀 양상이라서 제 지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제일 좋은 집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그런데 다른 집은 다 팔리는데 자기 집만 안 팔려서 이상해서 사장님들께 여쭤봤더니 집을 안 보여준대요, 세입자가. 그래서 잘 얘기해서 할머니 제가 이거 팔아야 됩니다, 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네 하고서는 다시 또 일주일, 저 여행 가니까 집 못 봐요. 근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할머니가 이사 갈 집이 없었대요. 전세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전세를 못 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고덕에 살던 수강생도 2억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전세금을. 그래서 그냥 송파에 집 샀어요, 대출 얻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임차인들은 그 집에 계속 살려면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옆으로 가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비아파트를 그냥 강제 매수하거나 비아파트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아니면 경기도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강제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이제 시작인데 29년까지 이렇게 간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장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강제자가 되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강제로 사거나 강제로 밀려나거나 이런 시장인데, 사실 사고 싶어도 규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눈을 많이 낮춰야 되고, 뭔가 천장이 계속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마다 달라요. 이제 무주택자이냐, 1주택자이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다주택자면 사실 그동안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실 것 같고요. 1주택자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 내 집은
매수 문의조차도 없었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이미 올랐어.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분들은 이번에 물이 들어왔을 때 파셔야 됩니다. 그런 집이라면 대부분이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거나 직장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교통이 열악한 곳이거나 또는 작은 세대 나홀로 아파트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또다시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곳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파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무주택자는 저는 무주택자라면 작은 금액이 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내 집 찾아서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26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꼭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1주택자 분들 중에서 갈아타기를 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아쉽더라도 팔고 갈아타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 고민하는 게 이럴 것 같거든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생각하는 저 집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집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일 게 뻔하죠. 왜냐하면 21년에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2년부터 지금 26년까지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할 때 남 이야기였지 내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잊지 마시고 더 좋은 곳을 사면 지금 잃었던 돈보다 더 벌 수 있거든요.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아타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집값이 매일 오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조급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는 갈아타야 된다라는 당위감 때문에 또 오히려 조급해하다가 실수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급해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 고민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살까? 얼마에 살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까 말까? 살까 말까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만 고민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에서 또 놓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내 금액으로 여기를 살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살지? 어떤 집이 나왔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정부의 규제도 문제가 안 되고 금리도 문제가 안 되고 공급이 많고 없음도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나의 결정을 미뤘던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이 많이들 그래요.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패턴들이 항상 반복이 돼서 지금까지도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그냥 살까 말까였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만 봤다면 내가 거기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기만 했다면 아마 그렇게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장이 어렵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가격보다 입지를 봐야 돼요. 아까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분들이 괜찮은 내 집을 가지고 계시면 갈아타기 안 해도 되거든요. 갈아타기를 사실은 못하죠. 그냥 자기 거가 가격이 오르는 걸 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보다 입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어떤 상품이 나중에라도 또 팔릴 수 있는 물건인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격이기 때문에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외곽지의 입지들은 다시 또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보다 입지를 먼저 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입지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나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지? 나는 지금 이렇게 이사를 해도 날짜가 딱딱 맞아서 내가 이대로 이사를 했을 때 나한테 무리가 없나? 규제에 내가 머물리지는 않나? 대출이 문제는 없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먼저 입지를 꼭 보셔라. 입지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반드시 점검하셔라. 그러면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관심 있는데 집값은 이미 많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봐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아파트의 매매가 엄청 올랐죠.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제가 23년부터 현재까지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피스텔, 빌라, 지산, 아니면 저기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청약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정작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대출이 안 되고 실거주로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아파트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면 아파트는 이미 수요가 검증이 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급할 때 팔 수 있는 황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권리들이 조금 투명한 편이에요.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매우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죠. 그런데 비아파트는 선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이 빌라가 좋은지, 이 건물이 좋은지, 이 오피스텔이 좋은지 그걸 선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문제를 초보자가 먼저 푼다면 쉬운 문제보다 어렵지 않겠어요? 틀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처음이시면 저는 아파트 먼저 가셔라. 이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내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집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5룸이나 2룸 정도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약 4억 후반에서 4억 중반에서 한 7억 정도 되는 선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학군지가 좋을까요? 역세권이 좋을까요? 당연히 역세권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제 수강생이 했어요. 학군지가 좋다라는 말을 듣고 1.5룸을 구하는데 역세권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학군지에서 1.5룸을 봐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연령대에 별로 수요층이 다르고 방의 구조에 따라서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수요층이 다르다. 이것을 이해해야 내가 나중에 팔고자 할 때 쉽게 팔린다. 방 한 개 나 2개 정도면은 1인 가족이 많고 대부분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역세권이 훨씬 더 중요한 입지 요소가 된다. 그래서 학군지에 있는 1.5룸보다 역세권으로 이렇게 집을 매수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30대 신혼부부다, 어린 아이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쾌적한 신축을 많이 좋아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이를 깨끗한 데서 키우고 싶고 또 유모차도 밀어야 되고 아이하고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공원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은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왕이면 평지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30대 초반에서 신혼부부들은 그런 걸 훨씬 더 선호하고요. 40대 50대가 돼서 학령기 자녀가 있으면 또 달라요. 그때는 정말 학군지가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아이 때문에 이사를 했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렇지만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키우고 싶어요. 부모라면. 그래서 40, 50대는 그래도 수입도 안정적이고 웬만큼 돈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면 이왕이면 학군지의 집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학군지의 그 중대형 평형대가 항상 인기가 많고 전세든 매매든 대기 수요가 끊임이 없습니다. 작가님한테 임장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00번 이상 임장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임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도 임장 영상이 넘쳐나고 지도에 찍어도 길을 볼 수가 있고 챗GPT한테 물어도 답을 해주는데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발로 걸어서 현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유튜브가 알려주는 노드뷰가 알려주는 그 모습은요 정보예요. 아 그렇구나. 신길 뉴타운이 저렇게 생겼구나. 장유 뉴타운이 저렇게 생겼구나. 가재울이 이렇게 생겼네.
정보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걸으면요, 그거는 확신이 돼요. 아하,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정보로만 얻은 것들은 나의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행동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서 저는 임장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야말로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호갱노노에 보면 상권이 표시가 돼요. 근데 서울에 왜 이렇게 상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길 다 걸었어요.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호갱노노에 나와 있는 그 상권들의 모습이 사실 저에게는 이미지화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파발 상권이 있고 연신내역 상권이 있고 불광역 상권이 있고 녹번역 상권이 있고 수색증산 상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구파발역 상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롯데몰이 있어요. 역도 있지만, 그리고 은평 뉴타운은 2007년 정도에 1기 뉴타운이기 때문에 학군지도 조성이 돼 있고 학원가도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병원, 그 다음에 식당, 카페, 그리고 학원가까지 너무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파발이 가장 규모도 있고 깨끗한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고, 연신내 GTX-A가 있는 그곳을 가면요, 아주 큰 상권이 있는데 신림동하고 흡사합니다. 젊은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회식도 하고 뭐 작은 소품들, 옷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쫙 밀집돼 있는데 되게 노후된 건물에 있는 거죠. 신림동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상권이 연신내역에 있고요. 비슷한데 불광역은 좀 달라요. 불광역에 가보면 건물들이 일단 조금 더 커요. 뉴코 아울렛이 있고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상권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그런 점포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보청기를 파는 점포가 많고, 그 다음에 안과, 그 다음에 똑같은 식당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메뉴들이에요. 연신내하고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와서 녹번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녹번 4인방이 있어요. 이 녹번 4인방 신축 라인 때문에 배우 세대가 되게 든든한 거죠. 그래서 거기 라인에 있는 단지 내 상가가 매우 잘 발달이 돼 있는데 그게 다 주거 편의시설이에요. 근데 길 건너에 보면은 1층이나 2층 건물에 아주 노후된 건물에 너무 괜찮은 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파리바게트,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아니면 치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우 세대가 아파트 세대들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상권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색증산 뉴타운은 이제 생긴 지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는 거의 상가가 비어 있고 아직도 지금 변환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노후된 건물도 그대로 있고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있는, 이것을 직접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구를 얘기해도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모습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장을 했을 때 여기가 좋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서 그 거대한 나의 전 재산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라는 것은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거. 사실 저는 처음에는 건물만 봤었어요. 잘 몰랐어요. 아파트가 1기 신도시를 걸었더니 어디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원만 좀 다르더라고요. 일산은 호수공원 있고, 그 다음에 분당은 율동공원 있고, 평촌은 청촌중앙공원이 있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뭘 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분위기, 사실 저는 동네의 품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네의 품격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잊혀지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디였냐면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거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할머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보라색 원피스에 여름이었는데 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마지막 선글라스 명품을 딱 꺼내서 끼는 순간 워커힐 아파트 진짜 좋구나. 안 그래도 좋고 비싸고 제품 자체가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압도당했죠. 또 하나는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가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또 동부 이천동에서 손주들 손잡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느낌이 달라요. 반대로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쪽방촌에서 이렇게 담배 태우고 앉아 계셨던 할머니, 그리고 또 홍제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야채 다듬어서 팔고 계셨던 할머니, 또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외곽에 그런 구에서는 유난히 폐지 줍는 할머니를 임장하다 보면 5번 이상은 만나요. 그러면 그 인력거를 같이 밀고 올라갔었거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도시의 사람의 흐름을 알게 됐고 결국은 서울 전체에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도 갔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구룡마을, 그 다음에 쪽방촌, 개미마을, 후암마을 다 가봤거든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임장하면서 그분들을 응원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장은 정보가 아니라 확신이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임장은 가셔야 됩니다. 주차장에 외제차 몇 대 있는지 막 이런 거 보고 놀이터 바닥 재질 뭘로 돼 있나 이런 거가 아무래도 좀 더 보기 쉽잖아요. 발견하기도 편하고 보고서를 쓴데도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그런 걸로는 보이지 않는 조금은 더 정성적인 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집은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예요. 집 내부가 아니라 집 외부에 있는 것들이 집값을 결정해요. 나머지 노얄동, 노얄층 물론 훨씬 더 좋죠. 로얄동이면 이왕이면 똑같은 단지에서 역에 가까우면 좋고 또는 학교가 가까우면 좋고 또는 한강뷰가 보이는 노얄동이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규모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집 내부가 수리가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또 좋은 자재가 들어가 있는가 보다는 내 집 밖을 나왔을 때 내 집 밖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환경 여기에 지하철역은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걸어서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서남북이 다 아파트고 질 좋은 편의시설이 가득 찬 그런 상권이고 이왕이면 도서관이 있고 병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것이면 너무 좋잖아요. 집값의 결정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이 합니다. 그래서 임장할 때 매물만 보는 게 아니라요. 가장 먼저 임장을 해야 되는 것은 동네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지를 고를까?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를 고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네, 반대로 하시죠. 네, 집부터 보잖아요. 절대 안 돼요. 순서 꼭 지켜주세요. 동네 전체를 보시고 동네가 품격이 있는가? 동네 자체가 우수한가를 먼저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입지의 사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직장까지 얼마나 가깝게 교통망이 연결이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상권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나. 학군지가 돼 있어서 학원가가 잘 조성이 돼 있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노후된 빌라나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세대수가 빵빵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나. 이게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아, 좋았어. 나 여기 결정했어.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여기에서 나 어떤 아파트를 가야 되지? 거기에서 고르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잠실 지구를 다 봤어. 그러면 두 번째는 엘스를 갈까? 리센치를 갈까? 파크리오를 갈까? 이제 이것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엘스를 갈 거야. 그럼 엘스에서 몇 동을 가지? 몇 층을 가지? 어떤 매물이 나한테 제일 좋지? 수리가 됐는데 싸네? 수리가 안 됐는데 얘 비싸네? 마지막 최종 하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순서는 반드시 지키면 내가 큰 자산을 이루는데 제1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입지의 사요소라고 해주셨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데를 따지고 보면 결국 압구정 현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나의 환경, 나의 제약 조건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때 좀 가장 가중치를 부여해야 될 조건 같은 게 있다면 직장인데요. 직장은 교통하고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너무 잘 아실 텐데 광화문과 여의도와 강남 이게 3도심이고 여기에 6대 업무직으로 하면
DMC와 마곡, 그다음에 가디 구디까지 합해져서 6대 업무지구, 하나 더하면 판교까지 7대 업무지구가 됩니다. 여기 업무지구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빨리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발휘하고 있는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 그 일자리에 가장 가기가 편리한 교통망이 깔려 있으면 매우 좋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만이 그 다음 것을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열악한 동네에 가면 학군지가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힘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사시는 분들 동네에 가보면 정말로 학군지가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 하면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거는 교통하고 함께 플러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업무지구에 모두가 살 수는 없고 대부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교통망이 직장까지 연결해 주는 거라서 일자리로 가는 교통망이 연결된 곳, 이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됐다거나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곳이 있다면 예시를 들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평촌이 너무 싼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수지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18억대가 넘어가는데 대장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평촌의 향촌 롯데가 대장이 14억대였거든요. 이거 너무 싸다. 그동안의 지정타와 그다음에 과천, 의왕, 평촌의 자체 물량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상승이 느린 거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동산에 잠깐 다녀왔는데 작년에 4억대였던 방 2칸짜리가 8억이 이번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리기는 한데요. 그리고 8억이 이미 찍혔고 7.5억 정도가 최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은 비역세권의 방 2칸짜리예요. 그래서 보통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했던 84 가격들이 지금은 다 14억에서 17억대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3주 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키 맞추기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부 라인이 너무 일단 일자리가 좋아서 수지가 너무 뜨겁게 치고 올라갔고 분당 판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성비로 선택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분당 바로 옆에 있는 죽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수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되게 인기를 날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신봉동 쪽이나 죽전 쪽에 중대형 평형들이 지금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죽전역 라인은 죽전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조금 더 가면 신분당선을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백화점도 있고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학원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까지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아까 상권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구파발역 쪽, 불광이나 녹번 쪽은요. 은평구에서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샀어요. 정말 0.1초 만에 전화를 해도 물건이 순번에서 밀려서 집을 못 샀어요. 그만큼 뜨거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GTX-A가 6월 2일자로 삼성역을 무정차로 수서역까지 간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때 이슈가 돼서 잠정 보류가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수서까지 가게 되고 삼성역도 2호선 출구 쪽으로 또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 덕분인지 불광이 정말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구파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은평 뉴타운이 북한산 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거기는 온기가 퍼져도 나중에도 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고정 3단지 정도까지 보면은 딱 구파발역 3호선까지 도보로 걸어서 그 천길 따라서 가면 딱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강남을 간다. 그럼 연신내에서 GTX-A로 갈아타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파발 쪽이 아직은 좀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25평 정도에서 그래도 조금 갈만한 10억대 미만에서 볼 수 있는 데가 개봉동, 고척동, 여기가 이제 구로구거든요. 구로구는 왠지 신도림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아니야. 제가 21년에 투자할 때 그랬어요. 거기는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는 다 오르니까 결국 다 갔었거든요. 근데 개봉역 보면은 예전에 구로 교도소죠. 영등포 교도소가 선왕직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아이파크 몰이 생기고 코스트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확 쾌적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갔고 그 뒤쪽에 있는 빌라들도 조금씩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신축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개봉동 하면 정말로 부천이나 인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호선을 타고 도심까지 갈 수 있고 또 신도림에 가서 2호선을 타면 강남 접근성이 괜찮은 아직은 10억이 안 된 그런 방 3칸짜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봉 맞은편으로 광명 뉴타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척동, 개봉동 쪽이 아직도 조금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호재는 정보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임팩트 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는 정말로 검증입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저처럼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제 지인 중에 8살 때 서부선이 생긴다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기 지하철도 생기는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서부선이 아직 착공도 못했거든요. 서부선은 어디냐면 은평구 세전역에서 시작해서 남과자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연희동을 지나서 여의도로 옵니다. 그리고 동작을 지나고요. 동작의 상도를 지나고 봉천동 현대시장을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와요. 6개의 구를 지나는데 횡단축이죠. 그래서 강남과 여의도와 마포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라인들이 중간에 계속 만나요. 너무 좋은 노선인데 반드시 생기긴 할 것 같은데 올해 착공을 하겠다. 그런데 조금은 미지수거든요. 근데 8살 때 이 호재를 듣고 부모님들이 지하철역도 생기는데 이사 가면 안 돼 하고 주저앉았는데 이 친구가 43살이에요. 착공까지 35년이 넘었죠.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초보라면 부동산에 갔을 때 사장님들은 아마 호재가 가득한 정보를 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속아서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제 수천만 원이 날아간 경험이 있거든요. 작년에 에타 통과로 희비리가 엇갈렸던 데가 있어요. 한 곳은 목동선. 목동선은 이제 신월동이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주거 배우지에서 살짝 벗어나면 신트리 단지, 항마을 단지, 푸른마을 단지, 이펜시아 단지가 나오는데 거기 서부트럭 터미널이 있는 쪽에 아파트가 그래도 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산역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2호선, 9호선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절실한 선인데 예타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면목선은 예타에서 통과를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중랑구죠. 신내부터 시작해서 여기 6호선인데 그 명목동 중랑구를 전체로 꿰뚫은 다음에 청량리까지 연결을 해주는데 이거는 또 통과를 했어요. 여기에 호재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예비 타당성까지는 좀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그 개발 계획에는 단계가 있는데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걸 통과하면은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착공. 그런데 착공까지도 짧아도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완공되기까지는 제일 빨랐던 게 9호선 3단계 연장이에요. 이게 삼전역에서 보험병원역까지만 연장되는 게 13년 걸렸어요. 아주 짧은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깰 9호선 4단계 지금 보은에서 강동이죠. 고도까지 가는 데가 10년 만에 완공이 될 예정이래요. 근데 그거 외에는요, 전부 1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데 호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재 가치에 주목해라. 이미 현재도 좋은 거를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래 시간이 걸려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덤덤할 수 있다. 그런데 호재 때문에 투자했는데 더 좋은 기회가 나서 이 시간 동안 내 돈이 묶인다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호재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되게 스마트하게 누군가는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또 금매를 낚아채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매 잡는 비결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임장을 갔어도 부동산을 갔어도 제가 금매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국을 임장을 하면서 명함만 제 키만큼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부동산을 다녔는지 알겠죠.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가고 매물을 다 보고 그래서 사실은 현관문 딱 밟는 순간 그 집의 견적이 나와요. 현관 타일을 밟아보면 그 집이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됐는지가 사실 보일 정도거든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사람만이 금매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정말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자, 금매라는 것은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아요. 장부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물건이야.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이게 아깝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자기가 사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주고 싶죠. 내 친척에게 주고 싶죠. 근데 이미 다 샀어. 이제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나는 얼마의 투자금이 있고 지금 이거를 통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는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장님 정말로 저 도와주세요. 좋은 매물 있으면 저에게 먼저 연락 주세요. 이미 이런 따뜻한 신뢰관계가 조성이 돼 있어야만이 이 금매가 나한테 와요. 금매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사실 모든 시세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옐스라는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한다. 그 아파트는 몇 동 몇 호가 어느 정도 가격선이고 몇 동은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동별로 가격의 나래비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층별로도 달라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도 이미 다 봐서 구조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저점이 얼마였는지 앞에 실거래가가 얼마였는지 여기서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리센치가 얼마인지 요거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장님이 금매야 했을 때 진짜 금매네? 그러면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금이에요. 자금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절대로 금매를 내 손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금매는 급한 매물이잖아요.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일수록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 사람이 그 매물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자금 상황을 다 알고 내 대출 규모도 다 알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바로 맞아진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아 떨어질 때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매는 일단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정보가 집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금매가 왔을 때 1초 만에 계약금 쏠 수 있죠. 그게 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도 많이 돼 있어야 되는. 지금 찍혀있는 실거래가보다 3천만 원 비싼 물건인데 이게 금매인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매를 내가 찾기 위해서 범위를 좀 줄여야 돼요. 서울 곳곳에 있는 아파트를 다 보고 있으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좀 타겟을 좀 축소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단지를 한 2개나 3개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임장도 가고 매물도 봐서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한 3개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도 사실 이게 금매가 왔을 때도 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결정을 미뤄요.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서 정말로 나는 여기를 꼭 하고 싶어를 2-3개 정도로만 좁혀 놓으세요. 그랬을 때 금매가 왔을 때 결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첫 집은 결정을 해야 돈이 됩니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겟을 줄여놔라. 이것도 하나의 금매 잡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집을 사기 전에는 다 오를 것 같지만 집 사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제 좀 두려움이 아닐까.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많이 두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가격 조정이 왔을 경우에 버텨도 되는 집이랑 버티면 안 되는 집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준을 잡아주신다면. 사실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하락만 눈에 들어오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한양도성에 사람들이 다 몰렸었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과거급제해서 일자리를 얻으면 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성저 심리까지 해서 집을 짓게 했고, 거기에 사람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새거살이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은 우상향했어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티는 집, 버티면 안 되는 집은 정말로 분명해요. 아까 처음에 갈아타기 얘기했듯이 버티면 좋은 집, 버텨야 되는 집,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내가 이 집을 왜 샀는지 이미 공부를 하고 산 집이면 대부분은 아마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결국은 입지 요소죠.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교통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브랜드 아파트에 주변이 인프라가 좋으면 당연히 직장을 저는 1시간 정도까지 봐요. 내가 강남까지 가는데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저는 괜찮은 입지라고 봅니다.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1시간 10분, 20분이 돼간다. 그러면 저는 조금 안으로 들어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40분, 30분 안쪽이다. 그러면 정말로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티면 안 되는 집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나홀로라고 하죠.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동서남북이 다 빌라야, 다 주택이거나 다 상권이거나 아니면은 고가도로, 지하도로에 지상철에 다 단절돼 있어. 그런데 심지어 내 집이 세대수도 적어. 브랜드도 아니야. 요즘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상한 이름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금액대를 제가 줄여봤더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봤더니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대부분이 세대수도 작아요. 그런데 아파트로 뜨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전월세가 없고 공급도 없으니까 여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상한 집 이름, 이것도 좀 피해라 얘기를 하고, 300세대 미만은 아무래도 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300세대 미만이어도 초역세권에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라면 그래도 좀 예외적으로 그래 잠깐 살다가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큰 세대로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그런데 그게 없다면 버티면 안 되는 집은 나홀로 집,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작은 집, 이런 집들은 안 됩니다. 소액 투자로 집을 사려면 분명한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는 강남까지 가는 지하철역이 아주 가깝게 있다. 10분 안에 있다. 이거는 굉장한 강점이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 아파트가 세대수가 3,000세대, 5,000세대가 돼. 세대수가 큰데 브랜드도 돼. 이런 거는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이런 것도 확실한 강점이거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완전한 학군지에 있어. 누구나 알만한 목동학군지, 대치학군지, 광장학군지, 분당학군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비싸면 대체지를 찾아요. 그런 데 있는 강점이 있는 아파트라면 소액 투자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너무 두렵죠. 걱정되죠. 불안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첫 투자를 하고 집을 도장을 찍는데 땅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에서 기다리는데 그런 경험을 사실 수강생들이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거든요. 도장 찍었는데 눈물 나요 이러면서. 충분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요. 그럴 때 이게 그냥 떨림인가 아니면 후회로 남는가는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입지가 좋은 것이어야 되죠.
입지가 좋은 곳을 샀다면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도 않아도 돼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입지가 좋은 곳은 수요가 많다는 거고 언제든지 팔리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집을 샀다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상황을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죠. 금리라는 것은 오르죠. 내리죠. 올라도 내려도 내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미리서 준비를 해야 돼요. 2021년에 집을 샀는데 사실 그 2022년에 전 세계가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때 역전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월급이 들어오면 이자로 다 나가는 주변의 지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1% 2% 정도는 올라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미리서 자금 계획을 잘 세워놓으세요. 집을 사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삶이에요. 내 일상이고 내 가족들의 삶이거든요. 내 가족과 내 삶이 편안한 거, 행복한 거,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고 집을 사는 이유인데 꼭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규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실거주 들어가야 되는데 몇 달 안까지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날짜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분하고도 생각하시고 매도인 분하고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하시고 나의 상황까지. 그래서 이 날짜가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요거 잘못됐다가 내가 세금 폭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규제에 맞춰서도 내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무주택자보다는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시장을 덤덤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오는 길에 들렀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대장들은 엄청나게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집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르는구나. 저 집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조금 더 편하네요. 저는 너무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돈이 없는 분들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가요. 이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집 마련이 제일 중요해요. 집은 그 다음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자산이 불어나요. 지금은 자산이 엄청 커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현금 쥐고 있으면 손해예요. 현금은 그냥 현금으로 남지만 자산은 커져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47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8년 만에 자산이 10배 이상 키우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돌이켜보셨을 때 좀 그 전환점이 될 만한 계기가 있었다면 언제였다고 보시나요? 사실 시작은 34평 집 살고 싶어서 시작이었어요. 동료들과 얘기를 하는데 25평에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고 그래서 조금 더 화장실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아침마다 전쟁이니까 나도 34평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면서 사실 독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서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저처럼 가난했더라고요. 저처럼 사글세빵 전전했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100원, 200원 아껴가면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를 비교해보니까 저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욕망했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바라는 것을 어느 순간 잊고 살았어요. 제가 어려운 10대, 20대를 지나왔는데 그때를 지나오고 나서 조금 편안해졌을 때 결혼하고 그래도 내 원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잊었었어요. 그런데 책을 보고 내가 바라는 게 없었구나. 바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부가 와?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오겠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의 능력은 따라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인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나는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룰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법칙이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없었어요. 그럼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관심도 없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저의 문제였다는 걸 아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의 화장대 위에는 항상 내가 바라는 게 붙어 있어요. 목표가 붙어 있고 이미지가 붙어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안 빼고 모두 이루었어요. 조금 빨리 이룬 적도 있고요. 조금 늦게 이룬 적도 있고요. 노후 자금을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노후 자금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해도 되거든요. 나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래도 나 노후 자금으로 10억, 20억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더 신축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 하나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키워져요.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은요,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시작만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 라는 말도 맞지만, 시작을 했더니 그 시작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잠깐 찍었던 내 점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47이니까 얼마나 늦었어요. 게다가 저는 컴맹의 기계치였어요. 그런데 매일 지방을 임장하고 서울을 임장하고 도시를 임장하면서 그 임장하고 나서 도시에 보고서까지 썼거든요.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는데 늦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없을 거예요. 시작이 결국은 나에게 여기를 데려다 준 거예요.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0배 이상의 풍요가 저한테 왔어요. 저는 제가 책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부동산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내 집 마련을 도와줄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일이 천직이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른을 도와주는 일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40대, 50대, 60대 분들을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해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보면 결국은 10년 후에 나의 풍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딱 한 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제대로 내 집 공부해도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노후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동네에 한번 걸어보고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다음날 또 부끄러워서 말았어. 다음에 또 한번 옆에 동네 한번 걸어보고 또 부동산 한번 가봐. 이렇게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동네가 약간 다르네? 집이 또 다르네?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네? 정말로 쉽게 감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 삶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겁먹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 꼭 힘내시라고, 꼭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집을 샀던 친구가 5천만 원하고 7천만 원 가지고 있던 친구예요. 싱글이었고 미혼이었어요. 5천만 원,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 껴서 역세권에 1.5룸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4억대 초중반이었어요. 네, 이 친구한테 이것을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초년생은 경험을 쌓는 것도 엄청난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번 결단을 내려보는 거, 내 집을 한번 가져보는 거, 계약서를 써보는 거, 임장을 해보고 부동산을 가보는 거, 이게 저는 자산보다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계속 사장님한테 휘둘리면서 이거 사야 된다,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서 써보는 거 해보자. 우리 처음이니까 이제 20대인데 계약서만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도전이야. 그리고 여기 3천만 원만 올라도 괜찮아. 5천만
2천만 원만 올라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2년 실거주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오자. 우리 시장을 좀 봐가면서 다음 엑시트 단계를 우리가 계획을 짜면 되잖아.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젊어. 우리는 임장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플을 이용해서 좋은 매물을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집을 선택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써보는 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진짜로 그 집을 샀을 때 정말 너무 마음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머님까지도 어머님도 너무 이 딸에게 응원의 박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1,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그때 시장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집을 샀어요. 그렇게 집을 사는 동안에 무수한 경험치가 쌓였고 그 경험들이 조금 더 나은 입지를 보게 했고 어떤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한가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20대, 30대라면 그런 도전을 하는 거가 더 큰 자산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47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써주셨잖아요. 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바라시나요? 이 책은 제가 사글세 전전하던 10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꽤 늦은 나이 50대 중반이 되는 이 시간까지의 제가 집으로 계속 얻어왔던 상실감, 절망감, 그 다음에 기대감,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안도감까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따뜻한 어떤 분의 이야기 같은 글이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도 얼마든지 읽었을 때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딱딱한 책들 많은데 제 책은 되게 이야기 같거든요. 읽었을 때 아 이렇게 47의 컴맹이었는데 아들 둘 키우는 아줌마였는데 해냈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편하게 쓴 책이니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익남님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부익남님을 되게 마음으로 존경하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책을 사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채널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독하면서 저도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저에게 교과서 같은 채널인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